안녕하세요. 이민섭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영어 강의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강남 종로학원의 원장도 몇 년 동안 했고, 다시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경험은 이제 수능 영어는 되게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현재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제 소개를 할게요. 오늘 강의 제목은 수능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나,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선 이제, 며칠 전에 좀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1등급 비율이 3월 모의고사요. 고3 전국 모의고사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한 건데, 이게 이제 2%도 아니고 1.98%만 1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평가라고 하면 어렵든 쉽든 4%는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은 시험이긴 한데 이제 고3만 본 시험인데 재수생과 연수생이 참여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고3 기준으로 100명이면은 1등급 받은 애들이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반에 한 33명이 평균 된다고 했을 때 3개 반 합쳐서 한두 명.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한 5개 반 합쳐서 전교에서 1명 이 정도 한두 명 학교에 따라서는 좀 이제 좀 영어 실력이 좀 되는 애들이 모여 있는 학교도 그렇게 또 1등급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모의고사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리고 모의고사 말고 수능도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건데 6월하고 9월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시험을 1년에 3번 출제하는데 이제 수능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3월과 10월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공적인 어떤 시험들 있죠. 사설 모의고사 같은 다 빼고 어떤 그 공적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수능 포함해서 다 문제 퀄리티가 비슷비슷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전부 이제 기출문제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무튼, 수능이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건 교육청 모의고사건 합쳐서 제가 수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수능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워진 수능은 왜 어려운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수능 영어의 최근 트렌드 4가지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어려워지는 원인이기도 하니까 4가지의 특징이 곧 수능의 특징이면서 왜 수능이 어려운지를 또 이렇게 반증해주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되는데요. 우선 절대평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평가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올해가 7년 차. 근데 그만큼 학력이 저하돼 있어요. 절대평가니까 이제 좀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수학 먼저 하고 국어 먼저 하고 과탐 먼저 하고 영어는 좀 나중에 하자.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넣으면 되니까. 최악의 경우에 80점만 넣으면 되니까 1등급 못 따도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90점 넣으면 되는데 한 3개 정도 틀려도 되지 않냐. 3점짜리 한 3개 정도 틀려도 되는 거니까 그냥 슬슬 하자. 내지는 하되 상대평가 과목 먼저 하고 하자.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어 학력이. 그래서 절대평가로 이제 쭉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요소 자체가 이제 1등급 비율이 90점 넘는 학생들 비율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그 역으로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재작년까지는 EBS 직접 연계가 돼가지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 연계라는 것은 수능에 이제 아주 중요한 킬러 문제,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1등급과 2등급이 변별되고 2등급과 3등급이 변별되는 킬러 문제 내지는 준킬러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 돼요. 45문제 중에 듣기 빼고 일단 듣기 어려운 문제 빼고 그리고 필자의 심경 도표 이런 거 다 빼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든 준킬러 문항이든 부르기 나름인데 한 14문항 정도 됩니다, 평균. 이 중에서 정확히 절반, 7문제가 재작년까지는 직접 연계, EBS 3권의 교재에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 지문이. 그래서 EBS 3권을 텍스트로 누구든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모르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자그마치
의미 있는 14개 문제 중에 절반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형만 바뀌는 거니까. 그 지문이 그대로 직접 연계가 되니까 EBS에서 빈칸 문제였던 것이 주제 제목 문제로, 주제 제목 문제였던 것이 빈칸 문제로, 이런 식으로, 또 빈칸 문제였던 것이 순서 문제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절반의 의미 있는 문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문제를 그냥 답을 터는 형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해 줍니다. 이것이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간접 연계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비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감 연계율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제 연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소재 연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소재야 다 똑같은 거니까 무슨 늘 소재는 다양하게 나오고 EBS에도 나오고 또 그냥 모든 문제집이든 뭐든 소재는 다 몇 개 안 되잖아요. 굳이 크게 말하면 철학, 경제, 무슨 그리고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EBS의 환경 지구온난화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간접 연계해서 지구온난화 다른 지문을 내는 건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EBS 비연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그 바람에 방금 말씀드린 그냥 한 15초 컷, 그러니까 10초 컷, 5초 컷으로 이렇게 푼다기보다는 그 답을 털 수 있었던 7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그냥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 싸움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가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시간 10분은 엄청난 거죠. 예, 듣기 빼고 한 50분 이내에 OMR 마킹하는 시간 빼면 한 45분 정도 이내에 28문제, 듣기 제외하고 28문제에 만만치 않은,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14문제 정도는 아주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생소한 지문들을 이제 진검승부로 다 읽고, 또 이제 선택지도 읽고, 선택지에 또 매력적 오답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되게 버겁거든요. 굉장히 영어로 하면 되게 디맨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싸움에서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푸는 이제 경우가 아주 왕왕 발생하고, 아주 실력이 빵빵한 학생 외에는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뒤로 밀어놓고 결국은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또 1등급 퍼센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다시 정리하면요. 절대평가로 자꾸 공부를 애들이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제 학력 자체가 떨어졌고, 또 EBS 비연계가 되면서 시간 싸움이 아주 격하게 돼버렸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요. 자, 그러면은 EBS가 이제 간접 연계, 즉 비연계되면서 그 EBS라는 주 텍스트가 사라지면서 그걸 이제 그럼 뭘 공부할 것이냐? 예, 뭘 공부할 것이냐? 예, 기출 문제를 공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EBS는 어차피 이제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가성비 높은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EBS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문의 퀄리티라든가 어떤 그 문제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능 기출 문제하고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코스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연계가 되니까, 직접 연계가 되니까 공부를 이제 EBS를 텍스트로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자리를 기출문제가 차지한 거예요. 기출문제를 공부하기도 바쁠 정도로, 기출문제도 꽤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 수능을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출문제가 쌓여있고, 특히 이제 이게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옛날 문제는 다 버린다 하더라도, 절대평가로 바뀐 지도 벌써 7년 차기 때문에 이미 6년 동안에 수많은 기출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수능 6번 치러졌었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총 12번 치러졌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못지않은 또 퀄리티를 가진 교육청 모의고사가 또 수없이 치러졌었기 때문에 이 최근 7년간, 6, 7년간의 그 기출 문제만 다 하기도 벅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BS 시대가 끝나고 기출 문제 시대가 열렸는데, 이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출문제를 그냥 무늬만 기출문제 공부지 아무런 의미 없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1등급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수시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정시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1등급이 1.98%밖에 안 나왔느니 뭐냐 하면서 이제 1등급 따위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 압박감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데, 당연히 이제 대세대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공부합니다. 풀어봐요. 이제, 시간 재고 풀어볼 수도 있고, 또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냥 시간 안 재고 풀어볼 수도 있는데, 풀어본 다음에 답을 맞추죠. 실력이 좀 되는 학생들은 아주 많이 안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보죠.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거조차도 안 하고, 공부를 좀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풀어보고, 시간을 재든 말든 풀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단어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 몰라서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요건데,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구문 분석이 안 돼가지고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뭐 성실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아요. 그 정도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의 벽을 넘을 수가 없고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예리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왜? 더더군다나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성비 높은,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효율적인, 그러니까 수능 경향에 딱 맞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왜? 시험 수준이 높아져서.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 쉬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어려운 그 이유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자, 마지막으로 수능에 요즘에 최근 트렌드 4가지 요소 중에 바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논리 독해 부분인데요. 자, 최근 수능은, 최근이라는 게 언제부터, 그냥 최근이라고 할게요. 좀 두루뭉술하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OX 퀴즈입니다. 자, 최근 수능 영어는, 내신 말고요. 수능 영어는 영어 능력을 보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시면. 영어 활용 능력을, 영어 얼마나 플루언트하냐를 물어보는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반증 중에 하나가 이제 장난 비슷하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농담 반 진담 반이기도 한데, 미국인이 또는 영국인이 수능을 풀었는데 3등급이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성의 있게 안 풀었겠죠. 성의 있게 풀었으면 3등급까지는 안 나오겠죠. 2등급은 몰라도. 1등급은 놓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한 절반은 사실이에요. 성의 있게 풀어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이제 유튜브에서 장난삼아 하는 거 외에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실험과 조사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국어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국어를 잘하는데, 그렇다고 국어 영역을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능 영어는, 좀 막말로 하면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활용 능력을 보는 시험,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유창하냐를,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보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영어를 이용한 논리 독해 시험입니다. 언어 논리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냥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의 경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1교시 국어 영역 있잖아요. 특히 비문학. 이거하고 공부가 유사해요. 굉장히. 유기성.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쓰는 말로는 유기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쓰는 말로는 패러프레이즈, 컨트라스트, 여러 가지 용어는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글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영어를 잘한다, 영어권에 살다 왔다, 내지는 아주 단어와 구문 공부가 잘 돼서 우리말로 다 잘 옮긴다, 이거 갖고는 2등급까지는 모르겠는데 1등급은 안 돼요. 88점, 89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이. 자, 그럼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4가지 최근 트렌드를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한 거고요. 자, 요컨대, 요는, 이제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도 여기다 포함이 되는데,
요게 이제, 총 듣기 빼고 28문제 중에 요게 4문제가 나오고요. 요게 4문제. 여기다가 또 한 문제 또 붙여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함의 추론이라 그래가지고 21번에 이제 함의 추론이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유형인데 이게 되게 좀 어렵게 나올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밑줄 친 부분에 문맥상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은 해석이 돼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비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비유적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문맥상의 의미를 한번 골라봐라 이거기 때문에 역시 빈칸 추론 문제로 쳐야 됩니다. 이것도. 그럼 얘가 몇 점이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100점 만점이잖아요. 90점부터 1등급인데 얘가 차지하는 경우 얘만 다 틀려도 1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보통 2점짜리인데 이제 고배점은 3점이거든요. 요 넷 중에 2개가 3점이에요. 얘는 그리고 거의 3점으로 나와요. 고배점으로. 그럼 얘가 지금 13점이에요. 13점. 얘가 지금 13점입니다. 13점. 만약에 다른 거 싹 다 맞춰 듣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심지어는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거 다 어법까지 다 맞춰도 만약에 빈칸을 싹 틀린다고 가정하면 1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최대 유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문장 삽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빈, 순, 삽 해서 3대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장 삽입이 이제 38번, 39번에 나와서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으로 해서 요게 이제 두 문제인데요. 두 문제인데 요게 이제 하나 2점, 3점이니까 합해서 5점입니다. 벌써 5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고 2점, 3점에서 5점입니다. 근데 이제 문장 삽입하고 순서 배열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위에다가 이제 어떤 박스 문장을 하나 주고 순서 문제는 이 밑에 A, B, C를 이렇게 배열해라. 그 박스 문장 뒤에 그 이어지는 순서를. 삽입 문제는 박스 문장이 다음 1, 2, 3, 4, 5번 중에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합쳐서, 삽입과 순서를 합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몇 문제가 되냐면 역시 빈칸처럼 4문제가 되고 요건 이제 10점입니다. 10점 그러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3대 킬러 문제인데 빈칸과 그리고 순서 삽입 요걸 합치면은 13점과 10점에서 이게 이제 벌써 23점에 해당합니다. 23점에. 예. 예. 근데 이 중에 이걸 다 킬러 문제라고 하진 않고요. 요 중에 2점짜리들은 보통 좀 쉬울 때가 많아요. 예. 3점짜리는 대부분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3점짜리들, 그러니까 아홉 문제죠. 그러니까 함의 추론까지 해서 이 9문제, 총 23점. 그러니까 9문제. 문항수로는 9문제고, 점수로는 23점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2점짜리 평이한 2점짜리 배점은 준킬러 문제라고 부르고 보통 그리고 3점짜리 배점이 보통 이제 고배점이 킬러 문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바뀔 때도 있어요. 역배점이 될 때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요것이 다시 말해서 빈순삽이라고 하는 이 3대 유형을 합쳐서 킬러 문제 내지는 준킬러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도 대부분 이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 문제라고 하는 2등급과 3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도 대부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것이 딱 한 문제지만 이겁니다. 한 문제 딱 나오고요. 보통 2점으로 나오기도 하다가 3점으로 나오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게 보이긴 하는데 얘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쉽게 나오다가 옛날 상대평가 때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절대평가 들어서 특히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최근에 예컨대 작년 수능에서는 얘가 오답률 2위를 차지했어요. 예. 이번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1.98% 1등급 나왔다는 이번 최근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오답률 5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한 문제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 틀려가지고 88점 나오고 89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어법 판단까지. 그리고 어법은 이 한 문제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한 문제까지가 틀려도 되죠.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그냥 애초부터 포기할 정도면 그 문장 구조를 잘 모르는 애거든요. 문장 구조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냥 나는 어법은 찍을 거야 라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법만 찍는 게 아니에요. 네. 어법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요즘에 어렵게 나온다 해도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 원리만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훈련만 돼 있으면 그냥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옛날
한참 어법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상대평가 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 어법이 어법이 한 3문제 나오면서 3점짜리로 다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상위권들이 어법만 했었는데 그때 같진 않아요. 네, 그때 같이 막 지엽적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문장 구조에 관련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 어떤 학생이 1등급을 지향한다고 1등급을 이제 노린다고 하면서 뭐 어법은 한 문제니까 틀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어법은 안 할래요라는 학생이 있다면 걔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한 문제 틀리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정도 실력이면은 여기서도 한 2개 틀리고 여기서도 한 2개 틀려가지고 1등급이 절대 안 나와요. 예. 문장 구조를 못 보는 애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법 판단 한 문제는 한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그럽게 얘까지 껴주면 빈순삽에다가 어법까지 해서 문제 수로 하면은 총 어떻게 되죠? 이게 5문제, 4문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9문제, 여기까지 10문제가 됩니다. 총 10문제. 요 10문제에다가 이게 또 가끔 요약문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또는 어떨 때는 장문독해 중에 하나가 또 장문독해 중에 이제 한 문제가 어렵게 어휘 문제가 있거든요.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30번에 또 어휘 문제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또 어렵게 나올 때가 돌아가면서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유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도표 문제라든가 그런 건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듣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듣기, 도표, 일치, 불일치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킬러나 중킬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정답률 자체가 한 90%가 다 넘어요. 예. 아무리 낮아도 85%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말로 한 바보 빼고는 다 맞춰요. 예. 그러면 그건 다 빼버리고 그거 외에 좀 잔잔바리 문제 중에서 뭐 어휘라든가 또 요약문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한 4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합해서 이게 10문제인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할 필요 없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EBS 연계가 되던 시절에는 재작년까지 이 중에서 자그마치 절반이 그대로 EBS 지문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웠어요. 지금에 비하면. 지금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일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워진 면이 있다. 그리고 이 4개의 유형, 빈칸, 삽입, 순서, 그리고 어법까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유형별로 포인트 하나씩만 말씀드리고, 이걸 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러는 시간도 아니니까, 지금 강의 시간도 아니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빈칸 추론입니다. 최대 유형이죠. 이거는요,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자, 패러프레이즈입니다. 패러프레이즈. 결국. 패러프레이즈 돼 있는 거를 누가 더 잘 찾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꿔 쓰기란 뜻이죠. 패러프레이즈. 바꿔 쓴다는 거예요. 말을 바꾼다는 거죠. 이 키워드는 반복되기 마련인데, 자, A라는 게 이제 있으면은 이것이 A가 또 나옵니다. 그죠? 또 나오고. 많을 때 막 6번, 7번 나오죠. 그죠? 이것이 이제 표현을 바꾸는 거다. 동의어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 표현 방식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막 비유적으로 바꾸기도 해가지고, 자, 옷만 갈아입고 자꾸 등장해요. 좀 이따 실례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얘고 얘가 얘라는 걸 알아야 일단은 글이 유기적으로 읽히고, 그래야 독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수능의 기본입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옷을 바꿔 입은 정체를 잘 파악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영어는 가장 기본이 물론 이제 필요 조건으로 단어와 구문은 그건 당연히 아주 그건 베이직이고요. 그건 아주 기본이고 그 위에 일단 수능 영어의 어떤 꼭 필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패러프레이즈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자, 그것이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빈칸 추론은 이 패러프레이즈 시험이다. 패러프레이즈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알아보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삽입은 어떠냐면 문장 삽입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씩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자, 문장 삽입이 이제 빈칸 추론을 뛰어넘어서 오답률 1위나 2위를 차지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이 오답률 1위였어요. 작년 9월 모평도 그랬고. 자,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장 하나를 싹 뽑아요.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1, 2, 3, 4, 5번. 이게 구멍이 나 있죠.
이게 답이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3번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강의 현장에서 한 98% 거의 100% 가깝게 어떻게 이걸 강의하냐면요. 순서 문제 강의하고 똑같이 해버려요. 예. 무슨 말이냐면 순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순서 문제는 이제 주어진 문장 다음에 A, B, C가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이건데 당연히 얘가 첫 문장이니까 먼저 읽고 그다음에 푸는 법이 또 있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것도 이걸 먼저 읽고 뭐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를 뭐 눈여겨보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첫 문장부터 읽기 시작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비슷하지만 푸는 방법은 반대예요. 왜? 얘가 첫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아예 손으로 그냥 자꾸 눈길이 가면 손으로 가리든지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문장부터 읽어야 돼요. 읽다가 만약 답이 3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별 문제를 못 느끼다가 요 문장을 읽을 때 갑자기 갭을 느껴요. 단절감을 느껴요. 다시 말해서 좀 생뚱맞음을 느껴요. 그때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이걸 먼저 봐버리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갭을 느끼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니까 킬러 문제 3점짜리일 때는 이게 갭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가뜩이나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걸 먼저 읽고 들어가면 이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애프터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더더욱 못 느낍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번은 아닐 거고 하면서 2번에도 한번 넣어보고 특히 3번, 4번, 5번에 많이 넣어봐요. 3번에도 한번 넣어보고 4번에도 한번 넣어보고 5번에도 한번 넣어보면 이게 어떻게 킬러 문항이 출제되냐면 반드시 답이 3번이라고 했을 때는요. 4번에 넣어도 말이 돼요. 질문이 제일 많이 쏟아지는 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겁니다. 수능 본 다음에 질문이 안 쏟아지죠. 왜? 학원을 떠나니까. 근데 이제 모의고사 6평, 5평 뭐든지 볼 때마다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유형이 바로 이거예요. 왜? 아니 내가 틀렸는데 답이 3번인 거 인정한다. 근데 4번도 자연스럽지 않냐. 근데 이건 출제 패턴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출제하는 거냐면 자 이게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곳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순서 문제 푸는 법도 이렇게 또 특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어법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걸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 연결사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지시사가 있을 때 그거 발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평소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이겁니다. 다 소용없고요. 빈칸은 빈칸대로 빈칸 4문제 있잖아요. 하미초록까지 5문제. 이건 무조건 패러프레이즈만 찾는다. 끝! 이렇게 가야 돼요. 문장 삽입. 무조건 주어진 문장 안 읽고 들어가서 갭을 찾는다. 이렇게 가야 되고. 순서는 순서대로. 또 다 유형별로 이게 한 가지 어프로치만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실력이 늘고. 예. 뭐 이걸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하면 강의는 화려해 보이는데 실전에 못 써먹습니다. 예. 실전에 써먹기 전에 시험 봐야 돼요. 예. 자, 뭐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좀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일단.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설명이 한 절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지금. 중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까봐 실제 사례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 패러프레이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패러프레이즈 돼 있는 거를 누가 잘 찾느냐 이 싸움인데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전부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수능 내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됐던 그 빈칸 추론에 얘는 문맥상의 단서고 얘는 정답이었습니다. 이 흰 부분이 전부 정답, 노란 부분은 그 근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내용이죠. 잠깐 보세요. 이게 뭐 수능 강의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자 그냥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그냥 자 빈칸 앞문장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주어가 있겠죠. 그죠? 주어가 아주 유사하다. 그걸 근거로 빈칸의 답은 이게 부정적인 말이죠. 그죠? 거의 뭐뭐 안 타죠. 거의 value는 달라지던데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자, 이건 부정문이고 이거는 긍정문이라서
이걸 이제 애들이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예, 맨정강에서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맨정신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시험 시간에 막 머리가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게 들어와야 될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긍정적이죠. 근데 이거는 이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건 실제 문제 그대로인데요. 문제를 더 어렵게 이제 오답률 높이려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를 빈칸으로 주지 않아요. 빈칸으로 요 한 단어만 딱 줄 때가 있어요.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단어만 물어보는데 그럼 그 옆에 이제 사실은 뭐가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애들은 자, 요걸 보고서 유사하다와 다르다는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부정어가 있으니까 답은 이건데 이걸 못 봐요. 물론 시험 끝나고 봅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얘기하죠. 다 그걸 노리고 되는 거예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자, 뭐 이거 설명드리면 강의가 돼버리니까 자, 그런 식으로 뚫지 않는다, 빈칸을. 자,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리고 또 역시 빈칸 얘기 좀 더 드릴게요. 2020 학년도 그 수능의 오답률 1위 문제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역시 31번 빈칸 추론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번 빈칸 추론은 이제 한 단어 빈칸이지만 많이 틀려요, 애들이. 예, 단어 때문에. 자, 요거를 찾는.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답이 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답률 1위 먹었어요. 어카운트를 몰라서. 어카운트를 애들이 알죠, 이런 식으로. 그 어휘력이 좀 되는 애들은 요 정도까지 압니다. 이 정도까지. 예. 그리고 어휘집에도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도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능 어휘집, 그리고 네이버 사전, 그리고 작은 사전,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사전에만 나와 있어요. 이걸 물어봤어요. 문맥상 뜻이 이거였어요. 다 틀렸어요, 애들이. 오답률 1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현재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3년 전 수능이잖아요. 요 시험 이후에는 어카운트에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어휘집에 이 뜻을 넣었습니다. 얍삽한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넣어야죠.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평가원은 어떻게 수능 어휘집에 어떤 뜻까지 나와 있는지 다 알아요. 네, 평가원은. 네, 그걸 다 조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야비한 짓을 하느냐? 이게 고육책이에요. 자, 제가 출제자의 고육책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출제자를.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보세요. 변별력은 갖춰야 되겠어요. 요구합니다. 평가원장이. 변별력 갖추라고. 근데 또 애들이 웬만큼 영어를 해요, 요즘에. 그 단어도 웬만큼 다 합니다. 그래서 변별력 있게 내기가 힘들어요. 다 맞춰버려요, 애들이 웬만하면. 그래서 가장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를 그냥 확 어렵게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 또 안 됩니다. 왜요? 고교 과정 안에 있는 늘 보던 단어를 내야지 엉뚱하게 고등학생들이 외울 필요가 없는 그런 단어까지 내면 안 됩니다. 그런 단어를 낼 때는 반드시 풋노트를 주게 돼 있어요. 각주를. 그러면 각주도 안 주고 그리고 쉬운 단어만 내고 그러면 또 다 맞춰버리고 아주 딜레마잖아요. 그 딜레마를 극복할 방법이 뭐냐? 늘 보던 단어를 내는 거예요. 늘 보던 단어를 내는데 대신 모르는 뜻을 내는 거예요. 할 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따질 수 없거든요. 왜 이걸 답으로 냈느냐? 그렇게 아무도 못 따져요. 예, 자기의 무식을 탓하는 거지. 아니, 시중에 어휘집에 이거 안 나와 있는데, 수능 어휘집 우리 애가 본 어휘집에 이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 걸 알아요, 또, 평가원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9학년도에는 요걸 이제 내가지고, 요게 오답률 4위인가 됐는데, 역시 한 단어짜리 빈칸인데, 이게 애들이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예. 이 뜻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건 줄 몰라가지고 왕창 틀려버렸어요. 예, 이 게임이란 단어는 뭐, 컴퓨터 게임만 알지, 사냥감이라는 뜻은 잘 모르거든요. 이걸로 수능에 5번 나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쉬운 단어가 아니다, 수능에서.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걸 또 따로 이제 또 외우게 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아요.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컨대 컨테인이다. 뭐 포함하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치고, 단어 시험 치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받고. 이게 나와버려요. 네. 자,
이런 식이에요. 예.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대신 요게 좀 오래 걸려요. 자,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답률, 그 1등급 비율이 1.98 나왔던 최근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항입니다. 오답률이 80% 넘어갔던 역대급 문제가 돼버렸는데, 자, 이건 평가원은 아니죠. 서울시교육청 문제긴 한데, 뭘 흉내내는 거냐면요. 이 평행이론이에요, 평행이론.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이게 뭘 모방한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최근 수능을 모방한 문제입니다. 이거요. 이겁니다. 이게 최근 수능. 그러니까 이제 벌써 수능 본 지 한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네. 자, 작년 고3 애들이 봤던 문제입니다. 역대급 오답률이 83% 나왔고요. 네. 킬러 문제 중에 킬러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허를 찌르는 문제였어요. 자, it is that 한 다음에 여기 A라고 할게요. A가 아니다 이거죠. A가 아니다. 네. it is that. 그럼 이걸 갖다 B라고 할게요. B다.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 네. It is not that A, it is that B. 그러면 수능 공부가 좀 돼 있고 영어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은 대번 이거 컨트라스트 대조 문제구나. A가 아니다, B다 하면 A하고 B는 당연히 대조가 되겠구나. 그래서 글 잘 읽었다고 치고요. 요 앞에도 responsibility가 자꾸 나오는데, 자, 책임의 문제가 내추럴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긴 not을 붙였으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책임이 떠오른다라든지 아니면 책임을 인정한다든지 책임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찾은 거죠. 근데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답이 5번인데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을 부인한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책임의 question, responsibility의 question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과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을 부인한다는 말은 둘 다 부정적이잖아요. 책임이 안 떠올라. 책임을 부인해. 그래서 얘는 절대 아니다. 얘는 절대 아니다. 네, 내가 잘 모르겠는데 5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상당히 상위권들도. 네. 자, 89점 받고 떨어진 학생. 89점 받고 떨어진 학생.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특히 89점 받고 떨어졌을 때, 1등을 못 맞춰가지고, 수능 최저 못 맞췄다는 학생이 너무 많았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맞춰보고서 허탈했을지 보세요. 분명히 시험 시간에는, 이걸 맞추고 싶은데, 일단은 5번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왜? A하고 B는 대조가 돼요. It is not that A, it is that B니까. 근데, 대조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어. 적어도 5번은 아니야. 왜? 책임을 deny, 이 단어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책임을 부인한대. 여기가 지금 책임이 안 떠오르는 건데. 그럼 이건 절대 아닐 것이다. 이걸 빼고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왜? 답이 이거니까. 답을 빼고서 답이 아닌 것 중에 고르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그럴싸한 걸 찍을 수밖에 없죠. 다 틀린 거예요. 오답률 83%. 역대급 오답률이 나와버렸어요. 옛날 상대평가 때도 이런 오답률이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 12년 동안 본 시험 중에 오답을 가장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금방 또 흉내냈어요. 언제? 이 최근 모의고사에. 이게 이제 대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6평이나 9평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 또 틀립니다. 왜?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공부라는 게 그냥 그 다음에 그 밥이에요. 그냥 해석해보고 단어 모르는 게 뭐였지? 나 아직 어휘가 약한가 봐. 물론 어휘도 중요하죠. 근데 그냥 단어만 챙기고 끝 하면 절대로 1등급 안 나와요. 요즘 수능은. 보세요.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빈칸도 아니에요 또. 근데 오답률 1위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런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평가니까 오답률 1, 2, 3위까지는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90점만 맞으면 되는데.
예, 그러다가 다 89점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실력이 전혀 안 늘어요. 그딴 식으로 얄팍하게 공부하면.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상징성이 있는 거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킬러 문제들은. 예. 한 7, 8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일 센 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평행이론이에요. 아까 그거하고. 보세요. 파시니까 당연히 이제 대조가 되죠. 근데 이 카노미가 콜랩, 붕괴한대요. 비록 여기 라이크와이즈가 있었지만 일단 얘는 무시합니다, 보통. 이게 너무 세 보여가지고. 이게 이제 sales figures가 판매 수치니까 얘가 이카노미잖아요. 그죠? 개념상. 이게 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말이죠. 이 얄팍한 그 수준에. 네, 얄팍한 수준에 강의도 얼마나 많고. 잘 보세요. 공부 자체가 얄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 걸 무슨 논리를 합시고. 보세요. 이게 붕괴. 마이너스죠? 근데 이렇게 플러스 돼 있어요. 밭이니까. 경제 붕괴. 그러나 경제 상승. 이건 괜찮네. 라고 본 거예요. 쭉 읽다가 이건 괜찮다고 본 거예요. 또 계속 가는 거죠. 이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가? 더 모르겠어요. 이건 알겠어요. 왜? 좀 쉬워, 이거는. 자, 실망을 느낀다. 에? 삶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해서 실망을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오케이. 5번은 빼고 찍자. 하고서 이제 나름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거죠, 이 학생은. 그죠? 네. 얘는 좀 쉬웠거든요, 사실요. 얘도 오케이. 예. 얘도 사실은 어렵진 않았었어요, 얘도. 읽었다고 칠게요.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자. 얘도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패러프레이즈네? 오케이. 이거 되게 우수한 학생이 이 정도면. 틀렸습니다, 결국. 왜요? 그러다가, 절대 얘는 아닌 거지, 얘는. 얘는, 너무 좋아. 왜? 경제 떨어져. 그러나 경제 올라가. 이거 뭐, 대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대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해결된대, 이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여기 렉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이 렉은 뭐 부족, 이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 부분이 사실, 이거 함정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1, 2, 3, 5가 너무 괜찮아 보여. 예. 특히 3번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바닥뒤로 막. 얘가 약간 마음에 걸렸을지 모르지만, 얘 믿고서 그냥 얘는 넘어가는 거죠. 그럼 4번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죄다 4번을 찍었어요. 이렇게 풀라고 낸 거예요. 오답이 83%지. 얼마나 얄팍한가 보세요. 아니, 아까도 그렇고, 좀 전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작년 수능 말이죠. 아니, 이까지 이렇게 놀립니까? 막말로? 예? 아니, 밭이 있으면 대조가 돼. 그건 오케이. 경제가 올라가면, 밭다면 경제가 내려가야 돼요? 아니, 경제가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흥분해 가지고 너무 지금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니, 경제가 내려갔어. 밭이 있으니까. 밭이 있으면 경제가 바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초등학교 산수도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런 건 그까지는 논리가 아니라 그건 야매라고 하는 거예요. 야매. 예. 이 대한민국 수능 그 강의가 그리고 수능 공부가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이 최다 야매로 가고 있어요. 쌈마이로. 그걸 평가원에 안다 모른다? 그 평가원 출제하는 교수들이 100% 알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처벌하는 거예요. 틀려봐라. 근데 이거 한 문제만 일이라고 해서 이거 한 문제만 틀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1등급 안 나와요. 이거 플러스 여러 문제 틀려가지고 아주 잘하면 88점, 89점 나와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80점 맞은 애보다 억울하겠죠. 절대평가니까. 자. 아니,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도 있잖아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말아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얼마든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대조가 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평행이론. 작년 수능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세그레이션 분리하는 거가 뭐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패러프레이즈 보세요. 시간을 분리한대요. 시간을 구조화한대요. 이건 쉽죠. 이것도 분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좁힌다? 이거죠. 분리하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로. 그게 뭐야? 시간을 파티션한다. 시간을 구분한다. 현재, 과거, 미래로. 네.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다 따르고 이거 따르고 이건 또 뭐냐 이러고 이거는 뭐 대충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건 또 뭐냐 이러고 이러면 이제 뭐 그야말로 유기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우리말로 옮겨놓고 우리말을 봐도 모르는 거지 걔는 국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소위 문해력이 안 돼요. 문해력이. 독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A가 아니다. B가 문제라는 거예요. A가 아니고 B다 이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당연히 이거죠. 현재, 과거, 미래로 시간을 딱 파티셔닝을 해버리면 책임의 문제 자체가 당연히 떠오르지 않죠. 책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게 내 책임이야? 책임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책임을 안 느껴지는 거죠.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를 페이스하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뻔히 느껴. 근데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애써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시간이 팔시형이 돼 있어가지고 그 팔시형이 함으로써 책임이 안 보인다는 거지. 책임의 문제가 안 떠오른다. 너무 당연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사실은. 독해만 되면.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잘 못 냈느니 지나치게 어렵다느니 이게 무슨 지나치게 어려워요. 상식적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파티셔닝 하면 책임의 문제가 안 떠오른다고요. 뭐가 아니라?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면 그리고 수능의 함정 어떤 개수작을 하는지를 알면 100점 나와요. 100점. 여유 있는 1등급 100점. 실수 좀 해도 97점. 근데 쌈마이 얄팍하게 들어가면 89점 나와요. 완벽하게 공부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했어.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워진 1등급. 왜 어려운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덜 해서 어렵다. 그리고 해도 쌈마이로 해서 대충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대부분의 강의도 인터넷 강의니 현장 강의니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장 역겨운 말이 이거예요. 얘들아, 아까 그런 문제 놓고서 절대평가니까 이런 문제 버리자. 이거 버려도 되잖아. 90점은 넘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설명 못하니까. 내가 실력이 안 돼 설명 못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그렇게 말하기 힘들겠지. 뭐? 이거 버리자? 그래서 89점 나오는 거예요. 미안한데 89점은 나오면 다행이에요. 79점, 79점. 정말로.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자, 뭐 그만 흥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1등급 확보를 위해서 우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 단어와 수거와 구문 이런 것들은 돼야죠. 근데 중요한 건 3번이라는 얘기죠. 물론 수업에서 저는 다 다룹니다. 이걸 과제물로도 다 과제도 뭐 과제 폭탄식으로 막 상대평가 아니니까 그게 엄청나게 주지 않습니다. 딱 해야 될 만큼만. 근데 이제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건 필요 조건이 필요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위 준킬러 문제 1등을 받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유형별 접근 루틴이라는 건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어프로치. 빈칸이면 패러프레이즈. 뭐 삽입이면 어떻게. 순서는 이렇게. 주제 제목은 저렇게. 이렇게 딱 한 가지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반복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 괜히 막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막 경우의 수를 넓혀 놓으면은 그게 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영어는 현재 영어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영어를 활용한 언어 논리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논리를 갖다가 막 제가 막 지금 너무 불특정 다수의 강사를 까고 있지만 한번 강의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 강의한다고 해놓고 논리적으로 강의를 안 해요. 해석만 하고 있어, 해석만.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좀 논리를 물어본 문제들은 그냥 빼고 가자 그러고. 절대평가니까. 이거 하나 버리자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그 강사 자신이 1등급이 안 나와요, 잘못하면.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제대로 공부하면 너무 쉽고요, 사실은요. 극과 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논리가 인과와 대조인데 뭐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 만한 계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언어 논리를 간파해 가면서 저는 변화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소위 그 패러프레이즈 오늘도 이제 많이 강조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 그런 것들을 늘 관심을 가지면서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답게 분석하고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또 개인별 첨삭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필요 조건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매 단어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의고사 이제 그 풀어오게 하고 또 그 점수와 단어 시험 점수를 또 매주 발송도 문자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별 첨삭으로 해가지고 1대1로 이제 딱 보이거든요. 어떤 구문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이 학생이 이 문장 구조를 보느니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1대1 첨삭으로 요건 또 해결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나름 이제 막 하여튼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아무튼, 제 강의 소개와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좀 지금 한 시간 좀 안 되게 수업이 아니죠.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